남편이 죽은 뒤 나는 그가 남긴 아파트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가 열어젖힌 문 뒤에는 이미 죽었다고 들었던 그의 첫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의 질문이 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평생을 말수 적게 살던 사람답게 마지막까지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끊기고 빈소에 남은 것은 향 냄새와 정리되지 않은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였는지 아니면 아직 눈물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조화 리본을 정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분명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잠시 입에 올렸다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했던 여자의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라 여겼던 과거가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재산 이야기를 피하던 장면들, 명절마다 혼자 나가 전화를 받던 모습, 병원에 갈 때마다 특정 보험만 고집하던 태도. 그동안 저는 그것을 그저 성격이라 여기며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들이 하나씩 다른 의미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도 사진도 아닌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도 메모도 없이 마치 존재 자체를 숨기듯 말없이 놓여있던 열쇠. 그것을 손에 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남겨진 물건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들과 남기지 않은 말들 사이에서 머릿속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 내내 이 질문 속에서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끝내 말하지 않았던 세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열쇠의 용도를 알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서류함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오래된 은행 내역서 한 장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과는 전혀 다른 구이름, 다른 동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막연한 불안이 분명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 먼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대자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오래전부터 관리비를 대신 내주신 분 말씀이시죠? 대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인데 왜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직원은 그 집에 오래 사는 여자 한 분이 계시고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며 병원 갈 때면 항상 같은 남자분이 함께 다녀가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장면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출하던 날들, 이유 없이 늦어지던 저녁, 회사 일이라며 얼버무리던 목소리. 그동안 저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심을 삼켜왔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믿음이 어리석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아파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문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길 건너 작은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관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을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을 보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다가 죽는 날까지 이 의심을 품고 가야 한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본 듯한 체형,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걸음걸이.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장례식장 조화 리본에서 보았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들었던 여자는 살아 있었고 남편이 떠난 지금도 이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날 이후로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이제 의심을 지나 분명한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끝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열쇠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심장은 손끝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도 저는 수없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남은 인생 내내 이 순간을 떠올리며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는 한 번에 돌아갔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드나들던 사람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오래 묵은 시간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분명 남편이 자주 신던 구두였습니다. 제가 사준 것도 아니고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처럼.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두 사람 몫의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얼굴. 그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올 사람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쉬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르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존재를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 세계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그 안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그녀, 병실에서 찍은 사진, 계절마다 찍은 평범한 일상의 장면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남편은 살아있었고 웃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살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봄날의 벚꽃 아래서, 가을 단풍 앞에서, 겨울 눈길을 걸으며 남편은 이곳에서 또 다른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깊은 배신감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낯선 이야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법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책임만은 끝까지 지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집도 생활비도 병원비도 모두 그 약속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치밀하게 유지된 또 하나의 삶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두 개의 인생을 살았고 저는 그중 절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날 밤에야 터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믿었던 인생을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실은 절반만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슬퍼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가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충분히 흘렸고 이제는 정리해야 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긴 결혼 생활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삶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보험증권, 위임장 사본,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차명으로 관리되었고 보험 수익자는 몇 단계의 법인을 거쳐 그 여자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도록, 그러나 실제로는 저를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털어놓지 않고 사실만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비밀을 낯선 사람 앞에서 꺼내놓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저와 그녀를 동시에 관리하는 삶을 선택했고 어느 쪽도 완전히 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류를 펼쳤을 때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 안에는 저와 그녀를 언급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할 것,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설명 준비,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율. 남편의 계획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저는 관리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거짓의 구조 속에서 제 목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분노는 이제 차분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싸움은 소리를 높여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해야 했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서명별로, 감정이 아닌 기록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두 세계가 충돌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남긴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 치밀함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숨기려 했기에 저는 오히려 진실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마주하게 할 마지막 순간뿐이라는 것을.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고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가 오지 않기를, 끝까지 피할 수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보험 증권, 위임장, 차명 계좌, 20년간의 송금 내역. 기록은 감정보다 강했고 사실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중간중간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저와 그녀의 싸움이 아니라 한 남자가 남기고 간 거짓의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판결은 예상보다 담담하게 내려졌습니다. 불법적으로 설정된 수익 구조는 무효가 되었고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법은 감정을 위로해 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경계는 분명히 그어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는 저를 붙잡지 않았고 저 역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승리감도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제 삶을 되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선택으로 인해 오랫동안 가려졌던 제 시간이 비로소 저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주하며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선택 속에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선택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회피할 때 죄가 되고 침묵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알게 되었기에 남은 삶은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되지 않는 불안 속에 살고 계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숨 쉴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